아침 햇빛이 주방 타일을 비추고 있었다. 진호는 밥을 퍼담고 있었고 그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는 테이블 양편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아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제 세제는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샀어? 같은 품질이면 싼 거 있잖아.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평의 톤이 묻어났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던 진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며느리, 좀 다르게 사는 것도 있는 거지. 진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은 변명도 아니고 반박도 아닌 그저 설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불만의 물꼬를 튼 상태였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힘들 때 왜 이런 것부터 신경을 쓰세요? 민수는 신문을 펼쳐 들었다. 자신의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다. 진호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무력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잘못했냐고요? 지연이가 일어섰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 집에서 뭘 하고 계세요? 밥만 드시고 밥만 때우고 같은 공간에 계신데 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계신 게 아니나 싶을 정도야. 그 순간이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지연이는 자신이 뭘 한 건지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진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남지 않았다. 진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음식은 남겨진 채로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매우 조용하게. 지연이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고함을 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말이라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진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지연이는 주방 문가로 가서 잠시 멈췄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방 안에서 진호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의 손동작은 기계적이었다. 옷 한 벌, 세면도구, 평생 간직했던 사진 앨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었다. 아무도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 곳으로. 아버지. 지연이가 문을 두드렸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냥 들어와 줄래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은 계속 움직였다. 가방에 넣고 또 꺼내고 다시 집어넣었다.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 민수가 나타났을 때 진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다른 손에는 종이봉투. 그의 아들은 처음으로 진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줬다. 아버지, 며칠만 나가 계시고 돌아와요. 민수가 말했다. 그것은 부탁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닌 그저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말이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힘이 없었다. 아니,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진짜 나가고 싶었다. 진짜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을 때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가을의 찬바람과 함께 빗소리가 들렸다. 진호는 한 발을 내딛고 다시 한 발을 내딛었다. 계단을 내려왔다. 골목길로 나섰다. 골목의 끝 코너에서 진호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의 집은 이미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있었다. 혹은 그것이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진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셔갔다. 아무도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았을 때 진호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다.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필요한 것도 사랑받는 것도 아닌, 그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존재. 투명한 공기처럼. 버스가 올 때까지 진호는 계속 앉아만 있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올까봐.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버스는 결국 도착했다. 진호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진호는 영상 통화를 받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진호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 호출음은 조용했고 밤은 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진호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진호 어르신이십니까? 저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 진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슬픈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진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일을. 이 재하 상필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언장에 어르신을 지정인으로 남기셨습니다. 상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진호의 눈앞이 어두워졌다. 상필은 진호의 대학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 지난 2년간은 연락이 뜸했었지만 그래도 상필은 진호의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유산이 꽤 많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유산. 그 말이 진호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상필은 변호사였다.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 꽤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진호는 그와의 관계가 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함께 늙어가는 친구일 뿐이었다. 3일 뒤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35층.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진호는 어색했다.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 진호 어르신,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변호사가 손을 모았다. 상필 선생님은 이전부터 어르신을 자신의 유한 집행인으로 지정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진호가 말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상필 선생님은 어르신을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쳤다. 진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의미는 이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었다. 진호의 눈이 빨개졌다. 그리고 유산 규모입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천천히 밀어냈다. 50억 원입니다. 진호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50억? 그것은 그의 인생 어디에도 존재한 적 없는 숫자였다. 한순간 진호의 세상이 흔들렸다. 책상을 잡아야 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진호가 물었다. 정말 50억이라고요? 정확히는 49억 8천만 원입니다. 현금 자산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포함하면 더 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불빛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기억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호가 정신을 차렸다.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다양한 서류를 펼쳤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호는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정말 서명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류의 감촉, 펜의 무게는 현실이었다. 축하합니다, 어르신.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상필 선생님이 어르신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이제 명확하지 않겠어요? 진호는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축하가 아니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상필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을까?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기억했을까? 사무실을 나오며 진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연락을 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진호는 버튼을 눌렀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니, 연결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진호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다.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0이 자꾸만 붙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상필의 죽음이 주는 무게, 그리고 그 돈이 가진 의미. 진호는 그것이 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밤마다 진호는 상필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함께 보낸 추억들, 30년을 함께 걸어간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남겨진 것은 돈뿐이었다. 그것이 가장 슬펐다. 새벽 3시, 진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필아, 나는 내가 이렇게 나를 기억했다는 게 너무 고마워. 하지만 동시에 넌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혼자 남겨둔 거야? 진호는 결심했다. 이 돈을 아무도 모르게 있어야겠다고. 아들도, 아내도, 그 누구도. 상필이 남긴 이 무언의 선물을 혼자만 품고 있어야겠다고. 그것이 상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호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경기 남부의 작은 고을,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한옥을 발견했다. 지붕이 몇 곳 낡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너와 같은 거 아닌가, 진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 집을 샀다. 값도 싸지 않았지만 가격은 이제 문제가 아니었다. 돈은 이제 숫자에 불과했다. 집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 누가 저 오래된 집을 사더니 서울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들의 말들이 들렸다. 진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긴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집수리를 할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와서 손을 거들었다. 댓글 고치는 것부터 문을 수리하는 것까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진호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 사장은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미영. 미영은 처음 진호를 봤을 때 뭔가 많은 것을 잃어보신 분이 보여요라고 말했다. 진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호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영이 웃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여기선 그런 거 캐지 않아요. 그냥 현재가 중요할 뿐이야. 진호는 그 카페에 자주 갔다. 아침마다 오후마다 미영과 함께 세상 일에 대해 수다를 떨고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마셨다. 미영은 진호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끝 텃밭에서는 할머니를 만났다. 이름은 분순 할머니. 80대 초반이었고 무릎이 안 좋았지만 매일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진호가 처음 인사했을 때 분순 할머니는 자신의 호미를 건넸다. 우리 함께 해봐요. 혼자보다 둘이 나아. 그 이후로 진호의 일과가 정해졌다. 아침은 분순 할머니와 텃밭, 오후는 카페 미영과 함께, 저녁은 집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책을 읽거나 밤하늘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진호를 서서히 받아들였다. 돈 있는 어르신이 아니라 착한 어르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진호가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지 않자 그것을 존중했다.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함께 밥을 먹고 웃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 진호의 생일이었다. 1월 14일. 그는 그걸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다.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 아들 민수도 지연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진호가 집에서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영, 분순 할머니, 편의점 사장 아저씨, 이웃 할아버지, 마을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모여 있었다. 누군가 손에는 케이크를, 누군가는 꽃을 들고 있었다. 진호의 눈이 붉어졌다. 어떻게? 미영이가 말했어. 넌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혼자라고. 분순 할머니가 웃었다. 우린 그걸 못 두고 봤어. 우리 함께 축하해주자고 했어. 그것이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 아들은 관심 없었고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했다. 진호는 그 케이크에 초를 불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눈도 젖어 있었다. 밤이 되면 진호는 혼자가 되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아들 민수를 떠올렸다. 혹시 아들은 자신이 괜찮은지 걱정하고 있을까? 아내는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하지만 자신의 휴대폰엔 연락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호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다. 미영은 진호가 없으면 아침 거래가 틀어진다고 웃었다. 분순 할머니는 진호 없이 밭을 갈 수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를 초대했다. 생일을 축하했다. 이것이 사랑의 다른 형태구나, 진호는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진호는 일기처럼 글을 썼다. 복수라는 게 뭘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아들 민수, 내가 없으니까 어떤가? 후회가 되니? 하지만 나는 이미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내 복수다.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것. 진호는 그 글을 다시 읽고 삭제했다. 복수라는 단어가 자신을 더럽혀가는 것을 느꼈다. 그게 아니었다. 자신은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 4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와 지연이는 진호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며칠만 나가신다고 하셨는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났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지연이가 물었다. 아니, 엄마는 인제 안 계신단 말이야. 민수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 친구들 중에 누구를 알아? 민수는 생각해 봤다. 진호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어떻게 보니 자신은 아버지가 누구와 가깝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한두 번 뵌 사람들? 아니, 아버지는 5년 전에 퇴직하셨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셨다. 지연이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모, 실례해요. 안내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혹시 본 적 없으신가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아무도 진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민수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버지의 방. 그는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도 깔끔했고 책상도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닌 것처럼. 책상 서랍에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안경, 옛날 사진, 손때 묻은 지갑. 민수는 그 지갑을 집어들었다. 정말 오래된 것이었다. 안에는 자신과 어머니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녔구나. 자신을 기억하며 지연이가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늦은 깨달음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미안한 거, 너도 알지?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해하는 게 뭐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휴대폰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고 알아낸 것은 충격적이었다. 진호의 연금이 평소처럼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출금 기록이 없었다. 마지막 거래는 그가 떠난 날이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하신 거 아닌가? 지연이가 속삭였다. 혹시? 민수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혹시 아버지가 스스로를 해치신 건 아닐까? 혹시 자신들이 미워서?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다. 마치 진호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말 좀 덜 했으면. 지연이가 밤마다 중얼거렸다. 민수는 엄마도 있고 나도 책임이 있어라고 답했지만 둘 다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되면서 그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시골 마을들, 산골짜기, 절. 어디든지 중년의 남성이 있으면 혹시 아버지 아닐까 싶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아버지의 대학 동창들을 찾기 시작했다. 동창의 연락처를 얻어 전화를 돌렸다. 아, 진호 씨 말이에요? 얼마나 안 본지 모르겠는데. 진호 씨라면 우리 대학 때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요. 아무도 최근에 진호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상필이라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 있었나 봐요. 상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민수는 뭔가 느껴졌다. 상필은 아버지가 가끔 언급하던 친구였다.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라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변호사 이름을 찾고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민수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호 어르신의 아드님이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저 민수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서 뭔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변호사는 얼굴이 불편해졌다. 이건 어르신의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제발 아버지의 안부라도 알려주세요. 정말 걱정돼요.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거든요. 다만, 어르신이 안녕하신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것만으로도. 그 밤 민수는 아내와 함께 밤을 새웠다.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뭘 못해줘서 이런 거 아닐까? 질문은 계속됐지만 답은 없었다. 단지 각자의 죄책감만 깊어갔다. 봄이 되었을 때 민수는 결심했다. 나가서 찾자. 정말로. 마을마다 도시마다. 아버지를 찾자. 지연이는 처음에 반대했다. 그러다 고생할 텐데. 하지만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같이 찾아. 봄의 햇빛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진호는 텃밭에서 새로 심은 감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분순 할머니는 옆에서 이번엔 잘 자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지난 몇 개월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다. 카페에서 미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 어르신, 손님이 찾으세요.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젊은이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남자의 얼굴이 진호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민수였다. 진호의 손이 떨렸다. 호미를 놓쳤다. 분순 할머니가 놀라 어르신,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 민수가 한 발을 내디뎠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죠? 진호는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아들이 맞다. 더 초라해 보였고 더 지쳐 보였다. 그의 옆에는 지연이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어? 지연이가 울먹였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진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것인가? 자신을 그리워하는 모습? 아니, 원했다. 하지만 진짜 만나니까 감정이 너무 복잡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민수가 계속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혹시 어딘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상처드린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다. 진짜 미안해요. 그때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말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나도 미안해. 며칠만 나가라고 한 말. 그게 진짜 며칠일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너무나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일어나.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민수와 지연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진호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아들을 안았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했어요? 민수가 물었다. 목소리가 울렸다.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진호가 대답했다. 너한테 미안함을 느껴야 하나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 그 둘 다 섞여 있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셨어요? 지연이가 물었다. 진호는 주변을 바라봤다.
마을의 편안한 풍경, 분순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 카페 미영이가 놀라며 보고 있는 모습. 살았어. 여기서. 진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 밤 진호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 마을의 이웃들도 함께했다. 분순 할머니는 자신이 기른 콩나물을 가져왔고 미영이는 신선한 음식을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지연이를 반겨줬다. 이게 아버지 아들분? 아, 닮았네요. 미안했네요. 아버지가 대기만성 타입인가 봐요. 여기서 진짜 행복해 보이신데. 진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부재로 누군가를 일깨우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진호를 찾았다. 아버지, 나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해요. 회사는 다니는데 시간이 유연해요. 며칠 더 있을 수 있어. 괜찮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 텃밭도 읽어보자. 그들은 하루를 함께 보냈다. 진호는 아들에게 텃밭 일하는 법을 가르쳤다. 민수는 서툰 손으로 삽을 들었다. 지연이는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의 웃음인지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녁 때 분순 할머니가 진호를 따로 불렀다. 아들이 고생이 많았나 봐요. 눈 주변이 거무스름해요. 응, 나 때문에 고생했어. 진호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없어서 고생한 거라고 봐요.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죠. 분순 할머니가 손을 덮었다. 근데 이제 깨쳤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밤이 깊었을 때 진호는 아들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진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지금 여긴 내가 살아야 할 곳인 것 같아. 하지만 너희도 때때로 와줘. 그리고 난 너희한테 갈 수도 있고. 네, 알겠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응, 알고 있어. 근데 이제는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거리 두고서라도 3일을 함께 보낸 뒤 민수와 지연이는 떠나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진호는 아들을 안았다. 아버지, 정기적으로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민수가 약속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전화할게. 그리고 때론 너희 집에도 가고. 버스가 떠날 때 진호는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떠나던 날의 그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며 진호는 비로소 이해했다. 복수란 무엇인지. 자신이 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단지 부재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아팠을 것이라고. 카페에 들어섰을 때 미영이가 아들분들이 왔다고 봤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어? 라고 물었다. 응, 정말 좋았어. 진호가 대답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분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요 라고 웃었다. 응,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진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여전히 혼자이며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둘의 모순 속에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밤이 되면 진호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느껴졌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50억이라는 돈은 여전히 그의 계좌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제 진호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와의 연결, 누군가와의 순간이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민수는 가족과 함께 마을을 방문했다. 진호의 손녀도 왔다. 처음 만나는 손녀. 진호는 그 아이와 손을 잡고 텃밭을 걸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이가 물었다. 이건 감자야. 우리가 함께 심었어. 진호가 대답했다. 할아버지, 여기 멋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아서 좋아요. 진호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그는 완전히 받아들였다. 자신의 부재가 누군가를 상처 입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성장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마을의 벚나무 아래에서 진호는 네 세대가 함께 앉아 있었다. 진호, 민수, 지연이, 그리고 손녀. 그리고 분순 할머니, 미영이, 마을의 사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진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복수일까? 아니다. 이것은 화해일 것이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화해. 밤이 되자 진호는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밤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무섭고 외로웠어요. 응,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지. 진호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어땠어요? 여기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날 받아줬어. 그러면서 난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 거. 민수가 말했다. 내가 뭘 준 게 아니야. 넌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어. 난 그냥 너한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야. 진호가 대답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진호는 혼자가 되었다. 방에 누웠을 때 진호는 상필을 생각했다. 죽은 친구, 자신에게 50억을 남긴 친구,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겪게 해준 친구. 상필아, 고마워. 넌 알고 있었나? 이 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진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남은 돈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기로. 그리고 분순 할머니에게, 미영이에게, 마을의 교육을 위해. 이것도 일종의 복수일 것이다. 아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 것이다. 계절이 돌아왔다. 다시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고, 다시 여름이 되었다. 진호와 민수 가족의 방문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다. 저 먼 도시에서 진호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민수의 가족에게 진호는 필요한 존재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진호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것은 주어진 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구나. 자신의 부재가 남긴 무게. 그것이 가장 값진 교훈이었다. 진호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다. 분순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다. 미영이가 카페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민수가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진호는 모두에게 손을 맞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이고 용서이고 사랑이었다. 부재의 무게. 그것이 그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